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를 거주는 남자 정진입니다. 오늘은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과의 경기에서 나타난 유나이티드의 전술적 변화 양상과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텔레스가 복귀한 경기였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는 이전 경기들과 매우 판이한 전술적인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번 경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상당히 오랜 기간 스쿼드를 떠나 있었던 텔레스의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파리전 데뷔 이후 아직까지 출전이 없었던 텔레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활용 방안에 제대로 된 시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텔레스라는 선수가 유나이티드의 기존 선수들과 전술적으로 상당히 다른 색채를 가진 선수이니만큼 텔레스의 복귀는 단순히 선수 한 명의 가세가 아니라 팀의 전술적 운영이 달라진다는 특이점이 있었죠. 우선 가장 크게 눈에 띈 부분은 이번 경기 전반전에서 우측의 밀집이 유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나이티드는 지금까지 많은 경기들에서 좌측을 오버로드 시키는 방식을 취해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중앙 공격수인 마샬이 좌측이 편안한 윙포드 출신이기에 주로 박스를 빠져나와 좌측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잦았고, 우측의 그린우드 역시 박스 인근에선 중앙으로 크게 시프트하는 유형이었기에 자연스레 좌측의 오버로드가 이루어지고 우측의 고립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위치에 그린우드가 아니라 마타가 나오더라도 마타는 전술적인 프리롤을 부여받아 중앙, 심지어는 왼쪽 측면까지 폭넓게 움직이면서 경기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므로 이러한 왼쪽으로의 밀집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유나이티드에게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쇼가 아니라 텔레스가 나오자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것이 확연하게 눈에 띄었습니다. 쇼는 유나이티드의 후방 빌드업 작업에서 상당한 중요도를 가지는 선수이고, 실제 볼의 전개 역시 대개가 쇼를 통하여 전진하는 방식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 쇼의 존재로 인해 공격 초기 단계에서 자연스레 공이 왼쪽을 통해 전진하면서 왼쪽에 밀집이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번 경기 전반전의 경우 유나이티드의 빌드업 작업은 오히려 오른쪽 측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마타는 이번 경기 전반전 동안 거의 왼쪽으로 이동하지 않으며 포지션을 고수하였고, 마샬 역시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주로 포진했죠. 이것은 유나이티드의 기존 좌측 밀집 방식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 때문이었습니다. 왼쪽의 밀집 구조, 오른쪽의 고립 구조가 발생하는 것은 유나이티드의 좌우 풀백의 선수 능력과 정확히 상반되는 방식으로 좌우 밸런스를 이끌었습니다. 쇼는 후방 빌드업부터 공격까지 과중한 임무를 받으면서 공격 전진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었고, 완비삭하는 유효 전개 범위가 짧은 특성상 동료들과 멀어질수록 플레이의 효율이 떨어지는데, 기존 좌측 밀집 방식에서는 정확히 이와 반대로 활용되고 있었죠. 그렇다고 이러한 현상의 원인인 공격진에게도 마냥 이것이 좋은 상황만은 아닌 것이, 레시포드나 마샬은 공간이 날 때 그 재능을 발휘하는 타입이라 밀집 지역보다는 공간이 많이 나게 되는 고립 공간에서 활용되는 편이 더 나은 활용도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나이티드의 좌우 밸런스는 정확히 반대로 뒤바뀔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편이 선수들의 능력을 조금 더 많이 전술 속에 녹여낼 수 있는 방식이었죠. 이러한 목적을 위해 영입이 추진되었던 선수가 바로 제이든 산초였습니다. 하지만 유나이티드는 산초 영입에 실패했고, 그 결과 왼쪽 밀집 구조의 비효율성을 그대로 안고 가야 하는 문제가 생겼죠. 실제로 이러한 왼쪽 밀집 구조는 이미 상당 부분 상대 팀들에게 익혀있으며 그것을 역용하는 상황도 자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샥 셰이르와의 경기에서 나타난 전반전의 양상이 바로 그것을 공략하는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였죠. 해당 경기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소샤르 감독이 직접 지나친 왼쪽 밀집이 경기 밸런스를 해쳤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텔레스의 가세는 제한적이나마 여기서 변화를 시험해 볼 수 있는 물꼬가 되었습니다. 텔레스는 쇼처럼 볼을 몰고 직접 전진하거나 윙어와 협업하여 전진하는 방식만을 활용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특유의 킥력을 살려서 공을 일단 전방이나 반대 채널로 내어주고 파이널 서드까지 올라간 뒤 공을 받아 플레이를 이어나가려는 타입의 선수이죠. 이것은 기존 유나이티드의 풀백들과는 크게 다른 능력이었습니다. 쇼나 완비사카는 텔레스가 갖춘 장거리 킥을 통한 전환 능력이 거의 없는 선수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공격 전개가 한쪽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반대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해 그쪽으로만 공격이 고착화 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볼 전개 능력이 더 나은 쇼의 방향으로 집중되는 것인데, 텔레스는 이것을 뒤바꾸어 놓았죠.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난 영역이 마타의 활용 방식 변화였습니다. 마타는 이전 경기들에서 전술적인 프리롤이라고 보아도 좋을 정도로 자유롭게 좌우 측면을 오가면서 플레이에 관여해왔습니다. 우측 윙포드로 출전하는 선수가 이렇게 이동하였기에 자연히 우측에는 전술적 공백이 생기게 되었죠.
그런데 이번 경기 전반전에서 마타는 포지션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후방 빌드업은 주로 마타와 프레드, 완비사카가 포진한 오른쪽을 통하여 전개가 이루어졌죠. 후방에서의 빌드업 작업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 텔레스가 전진할 경우에 마티치가 후방으로 이동해 빌드업에 관여하는 상황이 자주 펼쳐졌기에 남은 중앙 미드필더인 프레드가 위치한 우측으로 자연히 공의 전진이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레시포드와 텔레스를 보다 고립된 공간에 포진시키면서 그 위력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동시에 유나이티드의 후방 빌드업 능력을 전체적으로 향상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른발잡이인 린델레프와 메가이어는 모두 왼쪽 채널보다는 오른쪽 채널로의 볼 전개가 편안할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간 왼쪽의 밀집 구조와 완비사카의 전개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센터백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왼쪽으로 볼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른쪽으로 밀집이 유도되자 롱패스 전개를 자주 시도할 수 있었죠. 후방의 롱패스 옵션이 살아나자 자연스레 볼 전개의 속도가 살아났고 전환 속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던 유나이티드의 후방 빌드업이 확연히 나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텔레스의 활용을 통해 전술 변화를 가져가기 위한 이번의 실험은 결론적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게 되자 빌드업 작업에 꽤 이바지할 수 있게 된 완비사카나 내려와 공을 받아주는 링커 임무를 수행한 마타, 빌드업 작업에 대한 부담이 줄자 전방에서 프리롤로 움직이며 다시 좋았던 폼을 되찾은 브루노, 마찬가지로 빌드업 임무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파이널 서드에서의 공격 지원에 치중할 수 있게 된 텔레스 등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러한 전술 변화에 발맞춰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역할을 전혀 해내지 못한 단 한 선수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중앙 공격수 마샬이었죠. 오른쪽에서 볼이 전개될 경우 빌드업 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내려가는 마타의 공백을 메꿔주는 전술적 역할을 맡은 선수는 최전방 공격수 마샬이었습니다. 전환 속도가 상당 부분 개선이 되었기에 마샬에게 볼이 전개되었을 때는 상대의 수비 전환이 마무리되지 않는 상태였죠. 여기서 마샬은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공격수로 마침표를 찍어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서 공을 잡은 마샬은 측면 공격수처럼 바깥쪽의 공간으로 상대 수비를 피해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만약 약속된 전술적 움직임으로 이선 자원들의 박스한 침투와 마샬의 측면 돌파에 의한 컷백으로 이어졌다면 모르겠으나 마샬의 측면 이동은 단순히 수비를 피하는 움직임이었고 오른발잡이인 마샬이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왼쪽에서처럼 원활하게 활용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였죠. 결국 오른쪽 밀집 구조가 전반적인 빌드업의 향상을 불러왔고 실험 대상이 된 선수단 전반에서 전술적으로 큰 문제없이 운영이 되었으나 그 대가로 최전방 공격수 마샬의 효율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했기에 솔샤르 감독은 의도했던 전술 실험을 조기에 마쳐야만 했습니다. 후반전 들어서는 왼쪽 밀집 구조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고 카바니를 투입하면서 마샬을 왼쪽으로 빼내기까지 했죠. 이로써 마샬의 경기력은 이전보다 살아나긴 했지만 유나이티드는 왼쪽 밀집 구조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귀중한 전술적 실험의 기회를 허망하게 날리고 말았습니다. 텔레스의 가세로 변화할 전술의 실마리도 후반전 이후로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죠. 이 모든 문제가 중앙에서 뛰고 있다곤 하나 사실상 현재도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뛰면서 여전히 그 색채를 벗지 못하는 중앙 공격수 마샬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바샥시히르전 리뷰에서 지목했던 마샬의 움직임에 대한 지적을 카바니는 이번 경기 74분에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측면에 위치한 마샬이 공을 잡자마자 카바니는 침투 움직임을 가져가며 상대 수비 라인을 뒤로 물리도록 유인했고 그로 인해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이선 자원들이 침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만약 동일한 장면에서 카바니가 아니라 레시포드나 마샬이 그 위치에 있었다면 가만히 서서 공을 기다리거나 오히려 볼을 받으러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움직임을 보였을 테고 그럼 이 장면의 마무리는 레시포드나 마샬이 측면에서 공을 받아 상대 수비를 앞에 두고 무리한 슈팅을 때리는 것으로 끝이 났겠죠. 이렇게 팀을 위하여 허수라도 움직여주면서 라인을 끌어낼 수 있는 전술적인 움직임이었기에 레시포드나 마샬은 공격수로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텔레스가 가세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전술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전술적 공방이 이어지진 않았어도 충분히 볼거리가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유닛에선 그 활용도가 떨어지는 최전방 공격수 마샬의 존재가 솔샤르의 실험을 완전히 망쳐놓았고 결국 유나이티드는 전술 변화를 통해 해소하려 했던 문제를 마샬과 함께라면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마샬은 분명 확실한 무기가 있는 선수이지만 이렇게 안 움직이고 이렇게 팀플레이가 안 되는 선수를 데리고 성공할 수 있는 팀은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정말 드물게 존재할 것입니다.
전방에서 부대끼면서 홀드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라인 브레이킹을 하면서 상대 수비를 유도할 수 있는 지능도 없다면 골이라도 넣으며 경기력을 세탁이라도 해야죠. 그런데 그것조차 못했기에 마샬은 유나이티드의 공격진에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이번 경기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였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유나이티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이었습니다.